그림자 속 빛. 메디슨과 이강준 이야기. 뉴욕의 한 대형 병원. 하얀 조명이 끊임없이 켜져 있고 바쁜 발걸음 소리가 익숙한 멜로디처럼 울려 퍼지는 이곳에서는 외국인 의료진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이 종종 쏟아지곤 했다. 오늘 이야기는 미국인 간호사 메디슨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녀는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고 미국 의학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한국인 의사가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그를 무시했다. 주위 동료들이 의아해하는 눈치였지만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굳게 지켰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아이러니한 진실, 즉 자신이 한때 경멸했던 바로 그 한국인 남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내 이름은 메디슨 브룩스. 나는 뉴욕 의료센터 외과 병동의 간호사다. 스탠퍼드 간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나는 항상 교수님들로부터 이 분야의 천재라고 칭찬받았다. 졸업 직후 이 병원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벌써 3년째 근무 중이다. 내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내가 돌보는 환자들의 재입원율은 병동 평균보다 30% 낮았다. 그리고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항상 상위 5% 안에 들었다. 내 능력은 특히 복잡한 수술 후 관리와 중환자 간호 분야에서 인정받았다. 과장님은 심지어 학회에서 나를 우리 병원의 자랑이라고 소개할 정도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나에게 미국 의료 시스템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믿음을 점차 심어주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외국계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특히 아시아계 의사나 간호사들을 볼 때면 나는 무의식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그들의 능력과 판단에 의구심을 품곤 했다. 이러한 생각은 1년 전 한 인도계 레지던트가 환자의 약물 용량을 잘못 계산하여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뻔했을 때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나는 오직 미국 교육만이 신뢰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되었다. 물론 미국인 의사들도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외국인 동료들의 실수는 내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식당에서는 항상 미국인 동료들과 함께 앉았다. 아시아계 의료진들이 모여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역시 끼리끼리 노는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더욱 불편했다. 여기는 미국인데 왜 영어로 말하지 않는 거지? 그 생각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 병동에는 필리핀 출신 마리아와 인도 출신 프리아 2명의 간호사가 있었다. 마리아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녀가 환자 기록을 볼 때마다 나는 의심을 품었다. 프리아가 약을 준비할 때면 나는 그녀가 용량을 착각할까봐 뒤에 서서 다시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들이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나는 거봐, 역시 여기서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다르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내가 실수를 저지를 때면 나는 쉽게 넘어가며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다. 명백하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현실적인 우려라고 합리화했다. 나의 편견은 한국계 레지던트 김태준, 덕터 김태희 AUN윤에게 더욱 심해졌다. 그가 환자의 상태를 설명할 때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거나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의 완벽하지 않은 영어 억양이 환자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실제로는 김태준 의사의 능력이 매우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동료들과 잡담할 때면 나는 종종 요즘 외국인 의사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환자들도 걱정하는 것 같던데와 같은 말을 던졌다. 몇몇 다른 미국인 동료들도 내 의견에 동조했고 이는 내 편견을 더욱 공고히 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우리 병동에 새로운 의사가 부임했다. 그는 한국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강준, 리캉준이었다. 키는 약 185cm 정도의 넓은 어깨를 가진 건장한 체격으로 다른 아시아계 의사들과는 다른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그는 말이 극도로 적었다. 저는 이강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처신사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작하기 어려웠. 병동을 소개받을 때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질문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첫눈에 나는 불쾌감을 느꼈다. 또 다른 외부인이군. 이번엔 한국인 의사라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자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특히 그의 과묵한 성격을 싫어했다. 미국 의료계는 역동적이고 소통을 중요시하는 반면 그는 그와는 정반대였다. 첫 일주일 동안 나는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그는 아침 7시에 정확히 병원에 도착했고 밤 9시까지 머물렀다. 점심도 구내 식당에서 혼자 먹었고 다른 의사들과 어울리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회의에서는 필요한 말만 할 뿐 농담이나 잡담은 전혀 하지 않았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그의 일하는 방식이었다. 다른 의사들이 간호사에게만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는 직접 환자 침대 옆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했다. 심지어 환자의 이불을 직접 덮어주거나 물컵을 채워주는 일도 했다. 의사가 왜 저런 일을 하지? 간호사 일을 뺏으려는 건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일주일 내내 나는 그를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실수를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어떤 단점도 보이지 않았다. 환자 기록을 꼼꼼히 확인했고 약 처방도 매우 신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이 단지 겉모습일 뿐이라고 여겼다. 어느 토요일 저녁, 나와 이강준은 함께 응급실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다. 솔직히 나는 그와 함께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근무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주말 야간 근무는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즉 만취 환자, 교통사고 환자,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들을 안고 있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밤 10시까지는 모든 것이 비교적 평화로웠다. 몇 건의 경미한 외상과 복통 환자들 뿐이었다. 이강준 의사는 평소처럼 말이 적었지만 환자 한 명 한 명을 매우 꼼꼼하게 진찰했다. 나는 그를 보며 역시 아시아인 특유의 융통성 없고 고지식한 스타일이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약 11시 15분경 응급실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호흡곤란 환자 3분 내 도착합니다. 구급차 무전 소리가 울렸다. 나는 즉시 응급실을 준비하며 산소 공급 장치와 정맥 주사 라인 설치를 위한 도구들을 확인했다. 이강준 의사도 침착하게 가운을 입고 장갑을 꼈.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자동문이 열리면서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태운 들것을 밀고 들어왔다. 70세 가까이 된 남자로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환자분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혈압 160, 맥박 120, 호흡수 28, SPOE 85%입니다. 보고를 들은 나는 빠르게 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18게이지 바늘로 정맥 주사를 놓았다. 환자는 헐떡거리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라고 신음했다. 이강준 의사는 즉시 다가가 청진기로 환자의 폐와 심장을 확인했다. 그는 환자의 목을 만져 경정맥이 부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리를 눌러 부종 여부를 살폈다. 흉부 엑스레이 바로 찍어주세요. 그가 명령했고 엑스레이 기사가 즉시 이동식 기계를 밀고 왔다. 엑스레이 촬영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병원의 표준 절차를 떠올렸다. 60대 남성, 급성 호흡곤란, SPOE 저하. 이런 증상이라면 10중 8구 급성 폐부종이다. 나는 자신 있게 프로세미드를 준비했다. 이것은 급성 폐부종 환자에게 가장 먼저 사용되는 표준 이뇨제로 체내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고 폐의 부담을 줄여준다. 내가 미국에서 간호학을 배우면서 익힌 바에 따르면 이것이 정확한 답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다. 양쪽 폐 모두 흐릿한 음영이 보였고 이는 폐부종의 전형적인 징후였다. 나는 더욱 확신했다. 의사 선생님, 프로세미드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다. 그러나 이강준 의사는 여전히 엑스레이 필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다시 환자를 관찰했다. 잠깐만요, 간호사님. 그가 내 손을 제지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다른 약 준비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 먼저. 나는 깜짝 놀랐다. 프로세미드는 폐부종 환자의 표준적인 1차 치료제였다. 미국 의료진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지난 3년 동안 나는 이런 경우를 수십 번 처리했고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다. 선생님, 폐부종 환자는 프로세미드를 먼저 사용해야 하지 않나요? 엑스레이도 명확한 징후를 보이는데요. 내 목소리에는 의심과 함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3년간 미국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상대방은 한국인 의사였다. 과연 그가 미국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환자 상태를 다시 보세요. 경정맥은 부어있지 않고 다리에도 부종이 없으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폐부종이 아닙니다. 이강준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내 판단을 전적으로 믿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인 간호사인 나의 전문성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다. 이런 경우를 내가 얼마나 많이 겪어봤는데, 급성 호흡 곤란의 엑스레이에 폐부종 징후가 보이면 표준 프로토콜은 프로세미드다. 이것은 미국 모든 병원의 절차야. 나는 프로세미드 앰플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다른 간호사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샤론 간호사는 걱정스러워 보였고 톰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양보하면 내 위신이 무너질 거야. 이강준 의사는 메디슨 간호사님의 경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나는 여기는 미국이고 우리는 미국의 의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반박했다. 내 말에 응급실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다른 의료진들도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SPOE는 82%로 떨어졌고 의식도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환자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라고 신음했다. 나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니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그를 재촉했다. 나는 심지어 그에게 도전적으로 물었다. 만약 제 판단이 틀렸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그 순간 이강준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그는 내 손에서 프로세미드 앰플을 가져가며 직접 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평소에는 늘 조용하고 무표정했지만 그 순간 나는 강렬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 그는 약장으로 가서 니트로글리세린과 몇 가지 다른 약들을 꺼내 환자에게 주사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분노에 가득 찼다. 미국인 간호사인 나의 전문성이 무시당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약을 투여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환자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SPOE는 95%로 상승했다. 검사 결과 이것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인한 시민성 폐부종이었다. 만약 내가 프로세미드를 먼저 사용했다면 환자의 상태는 훨씬 더 악화되었을 것이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는 분명히 회복하고 있었다. 다른 의료진들도 이강준의 정확한 판단에 감탄했다. 베테랑 의사 존슨 박사, 덕터 존슨가 다가와 나를 꾸짖었다. 운이 능력이 아니지. 메디슨, 환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어? 그의 말은 칼날처럼 나를 찔렀다. 나는 어떤 변명도 찾을 수 없었고 그저 운이었을 뿐이에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때 이강준은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돌아와 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 환자가 간호사님의 가족이었다면 그것도 운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단순하고 침착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의료인의 사명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이강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다른 병실로 향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나의 믿음과 자만심이 균열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퇴근길에 나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나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존심을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인가?
문득 한 생각이 스쳤. 어쩌면 미국에서 얻은 나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한국인 의사 이강준의 등장은 나의 편견과 오만함을 돌아보게 하는 일종의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 나는 아직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는 것만 알 뿐이었다. 그 사건 이후 이상하게도 나는 이강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분명 그의 실수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나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가 한 번이라도 실수를 저지르면 지난번 일은 그저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이강준 의사의 회진을 관찰하기 위해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아침 7시에 정확히 도착하여 환자 기록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다. 다른 의사들이 간호사가 요약한 기록만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는 모든 검사 결과와 경과 기록을 자세히 읽었다. 심지어 전날 야간 근무, 간호사의 기록까지도 세세하게 확인하며 환자에 대한 나의 관찰 기록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 보통 다른 의사들은 간호사의 기록을 훑어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지난밤 환자에게 어떤 이상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불만을 호소했는지, 식사는 얼마나 했는지까지 확인했다. 나는 그를 보며 너무 꼼꼼해서 비효율적이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첫 번째 환자는 당뇨병을 앓는 70대 할머니였다. 혈당이 불안정하여 입원한 상태였다. 미국 의사라면 혈당 수치만 확인하고 약물 조절을 지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강준은 전혀 달랐다. 그는 직접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맥박을 짚으며 어디가 불편한지 물었다. 발가락 끝의 감각은 괜찮은지, 시력에 문제는 없는지, 밤에 잠은 잘 잤는지 확인했다. 그는 심지어 할머니의 평소 식습관과 가족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물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시간 낭비야. 기록만 보면 충분한데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보고는 조금 놀랐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가 매우 바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불편함을 모두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두 번째 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20대 청년이었다. 그는 다리 골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지만 보험 문제로 인해 병원비 걱정이 많았다. 보통 의사들은 의학적인 치료에만 집중하고 재정적인 문제는 사회복지사나 행정실에서 처리한다. 그런데 이강준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직접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하여 병원비 지원 방안에 대해 문의했다. 그리고 환자에게 돌아와 걱정 마세요.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행동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미국 병원에서는 환자의 재정 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의사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세 번째 환자였다. 폐렴으로 입원한 50대 노숙자였다. 다른 의료진들은 그와 접촉할 때면 거리를 두곤 했다. 그는 몸에서 냄새가 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일부 간호사들은 이 환자를 담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기색까지 보였다. 하지만 이강준은 태도가 완전히 달랐다. 그는 존댓말을 사용하며 매우 정중하게 진찰했다. 환자가 기침을 할 때마다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가져다 주었다. 심지어 환자의 더러워진 손을 직접 닦아주기도 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라면 장갑을 두 겹으로 껴도 주저했을 것이다. 다른 간호사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 환자가 이강준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마치 천사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오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 청소 직원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일찍 퇴근하는 바람에 병실 청소가 지연되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다음날 아침으로 미루거나 다른 직원이 추가 근무를 하지만 이강준은 직접 대걸레를 들고 병실 청소를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환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치료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묵묵히 일을 계속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경악했다. 의사가 미국에서 청소하는 일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각 전문 분야에는 명확한 경계가 있었고
그의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환자들의 반응은 나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다. 모두들 깊이 감동했고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이강준은 위독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새벽 2시까지 중환자실에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임무가 아니었지만 환자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 밤에 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발적으로 남았던 것이다. 그를 보면서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일주일이 지났고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의 실수를 찾기 위해 그를 관찰했지만 결국은 거의 완벽한 모습만을 보게 되었다. 아니, 완벽하다기보다는 인간적이다 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이다. 미국 의사들은 효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한 시간에 몇 명의 환자를 진찰해야 하는지, 검사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중요했다. 환자와의 상호작용도 필요한 정보 교환 수준에서 멈췄다. 감정적인 소통은 심지어 비전문적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강준은 그와는 완전히 반대였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온전히 집중했다.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돌봄까지 제공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인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내게 큰 질문을 던졌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말기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60대 여성 환자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다른 의사들은 오직 의학적인 처치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이강준은 그녀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치료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걱정, 미래 계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경청했다. 때로는 환자 옆에 30분 이상 앉아 대화만 나누기도 했다. 그 장면을 보며 나는 왜 저렇게까지 수고하는 걸까? 의사로서의 의무는 이미 다 했는데 왜 더 하려고 하는 걸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인 특유의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행동에는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일관된 철학이 담겨 있었다. 돈이 있든 없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그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 이러한 태도는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지금까지 환자를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 암 환자와 같은 질병 케이스로만 여기곤 했다. 질병에 초점을 맞춰 접근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강준은 각 개인이 고유한 존재임을 인식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나는 이상한 증상들을 겪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들었고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최근 이강준에게 신경 쓰느라 평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소화불량과 메스꺼움이 동반되었다. 두통도 자주 있었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일주일 동안 참다 못해 병원 내과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담당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장애 같다고 말하며 소화제를 처방해 주었다. 하지만 약을 먹어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듯했다. 몸무게는 점점 줄어들었고 얼굴색도 창백해졌다.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았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내시경 검사, 모든 결과가 이상 없음이었다. 의사는 신경성 위염 진단을 내리며 스트레스 관리를 권했지만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이 증상들이 단순한 스트레스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었다. 식욕 부진, 복부 팽만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전신 피로. 이러한 증상들은 계속되었고 내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동료들은 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활발했던 나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눈에 띄게 살이 빠졌다. 몇몇은 충분한 휴식을 위해 병가를 내라고 권했다. 세 번째 병원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모든 검사 수치는 정상 범위 내였고 어떤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 의사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며 심리 상담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 네 번째 병원에서 한 소화기 내과 전문의는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내 증상이 희귀소화기 질환의 초기 증상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전문적인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나는 실제로 희귀소화기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 질병은 미국에서는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발병률은 10만 명당 약 2명 정도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실제 임상 경험이 없었다. 문제는 이 질병을 치료할 경험, 많은 의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 나는 몇몇 병원에 연락했지만 대부분은 이론적인 치료법만 제시할 뿐 실제 경험은 없었다. 한 의사는 심지어 더 큰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의사에게서 충격적인 정보를 듣게 되었다. 이 질병은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는 그리 드물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연간 발병률은 10만 명당 약 30명으로 미국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 병원에 이 질병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이강준 의사였다. 그는 한국에 있을 때 이 질병을 여러 번 치료한 경험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내가 한때 경멸했던 한국인 의사가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니 정말 아이러니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도 솟아났다. 나는 며칠 동안 망설였다. 그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까? 내가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무시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가? 하지만 병세는 점점 심해졌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자존심이나 편견 때문에 건강을 망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몇 주 동안 그를 관찰하면서 의사로서의 그의 능력과 인격에 대한 나의 의심은 많이 줄어들어 있었다. 결국 나는 이강준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편견과 자존심을 버리고 환자로서 그의 도움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있었다.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예전에 내 태도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러한 걱정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이강준 의사의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예전에 그에게 보였던 태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경멸, 편견, 그리고 며칠 전 응급실에서의 대립까지 그가 나를 어떤 눈빛으로 볼지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들어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이강준은 책상에 앉아 환자 기록을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떤 놀라움이나 당황스러움도 없었고 평소처럼 침착한 표정이었다. 그는 나에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고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앉았다. 예전의 내 태도를 생각하면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굳어버린 듯했다. 이강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떤 증상이 있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그가 다른 환자들을 대할 때처럼 전문적이고 따뜻했다. 마치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완전히 잊은 듯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의 증상들을 설명했다. 지속적인 피로감, 소화불량, 체중 감소,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까지. 그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 후 몇 가지 질문을 더했다. 증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가족력은요? 평소 식습관은 어떠세요? 나는 최대한 정확하게 답하려 애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과연 그가 나를 진심으로 치료해줄까 하는 작은 의심이 남아있었다. 내 설명을 다 들은 후 이강준은 신체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 간호사를 불러 진찰 가운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환자가 되었고 그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간호사가 가운을 가져와 놓고 나간 후 이강준은 잠시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방을 나섰다. 진료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다. 간호사로서
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상황을 겪는 것을 지켜봤지만 막상 내가 그 상황에 처한 이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특히 내가 한때 경멸했던 사람 앞에서 이 약해진 몸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드레스를 벗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가운을 입고 진찰대에 눕자 이강준이 돌아왔다. 그는 내 상태를 확인한 후 복부를 조심스럽게 촉진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부드러웠다. 어디가 아픈지, 혹 덩어리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복부 진찰이 진행될수록 나는 극도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간호사로서 나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이 검사를 안내했지만 막상 내가 겪으니 이렇게 굴욕적일 줄은 몰랐다. 특히 내가 한때 경멸했던 한국인 의사 앞에서 말이다. 나를 더욱 당황하게 만든 것은 그가 정확한 하복부 진단을 위해 부인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였다. 그 순간 나는 진정으로 모욕감을 느꼈다. 내가 한때 경멸했던 사람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강준은 나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는 검진 과정을 미리 설명하며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라고 말했다. 또한 내가 최대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자 간호사를 함께 들어오게 했다. 검사 내내 그는 계속해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고 진정한 의료인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마치 내가 귀한 환자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나를 대했다. 예전의 나라면 이 상황에서 통쾌해하거나 의기양양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최대한 편안하게 느끼도록 노력했다. 그를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복잡한 감정을 겪었다. 검진을 마친 후 이강준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적인 정밀 검사, 즉 혈액 검사, 내시경, CT 촬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입원 치료를 권했다. 그 말을 듣자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드디어 나의 병이 정확히 진단되고 치료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다. 동시에 그에 대한 나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병실 침대에 눕자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입장과 직접 환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다른지 깊이 느꼈다. 환자의 입장이 되어보니 의료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다. 복통과 메스꺼움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1시경 나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지만 나타난 사람은 당직 간호사가 아니라 이강준이었다. 그는 아직 병원에 남아 있었다. 내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그는 진통제를 처방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복부 마사지나 온찜질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더니 실제로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내 배 위에 놓아주었다.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의사가 직접 이런 일을 하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내 마음은 점차 평온해졌다. 다음 날부터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다. 이강준은 나의 병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말 끈기 있게 노력했다. 그는 의학적인 검사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히 물었다. 나는 평소에 무엇을 먹는지,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운동은 하는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등. 게다가 그는 내가 어렸을 때 앓았던 병, 가족의 건강 상태, 그리고 최근의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까지 물었다. 처음에는 그가 왜 이런 것들을 묻는지 의아했지만 나중에야 그것들이 이 병의 원인을 찾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의 회진 방식이었다. 그는 매일 여러 번 내 병실을 찾아와 상황을 확인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리고 밤 9시까지. 다른 의사들이 보통 하루에 한 번 회진을 도는 반면 그는 정말 자주 찾아와 살폈다. 그리고 올 때마다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아픈 곳은요? 라고 다정하게 물었다. 그는
의학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나의 기분과 심리 상태까지도 신경 썼다. 병원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가족들은 괜찮은지까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어느 늦은 밤 내가 복통으로 고통받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이강준이 병실로 들어왔다. 상황을 확인한 후 그는 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캐모마일과 생강차였다. 그는 소화불량에 효과가 좋다고 설명했다. 내가 차를 마시는 동안 그는 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어 주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감동했다. 바쁜 의사가 이렇게 환자에게 시간을 할애하다니 믿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나는 그의 다른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할 기회를 얻었다. 내 맞은편 병실에는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70대 할머니가 있었다. 가끔 할머니는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곤 했다. 다른 의료진들은 할머니에게 조금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강준은 달랐다.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도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치 자신의 할머니에게 이야기하듯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또 다른 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20대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병원비 걱정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강준은 그녀에게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치료법을 찾아주었다. 그는 심지어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그녀가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중환자실에 홀로 계신 독거노인 환자에 대한 그의 태도였다. 가족도 없고 병원비도 없었다. 다른 의료진들은 그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이강준은 그 어르신을 진심으로 대했다. 심지어 그를 더 자주 찾아가 보살폈다. 이러한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나는 점점 그에게 매료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능력 있는 의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다.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렀지만 존경과 경외의 감정은 확실히 커져갔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나에게만 특별히 잘 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다른 모든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대했고 때로는 더 다정하게 대하기도 했다. 이것은 내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나는 지금까지 간호의 일을 단순히 기술과 업무라고 여겼다. 정확한 투약, 빠른 처치, 효율적인 업무 처리. 이것이 내가 믿었던 유능한 간호사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이강준을 보면서 나는 진정한 의학은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귀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각,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의학적 치료를 넘어선 인간적인 돌봄을 제공하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학이었다. 일주일이 지났고 정확한 진단이 나왔다. 예상대로 희귀소화기 질환이었고 이강준은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치료 계획을 세웠다. 그는 약물 치료와 식단요법 그리고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치료 과정에서도 그의 꼼꼼함은 계속되었다. 그는 매일 약물의 부작용은 없는지, 식사는 잘 하는지, 건강 상태의 변화는 없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치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말했다. 그를 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국적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전문성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처음에는 능력에 대한 감탄이었고 다음에는 그의 인격에 대한 감동이었다. 이제 그 감정들이 뒤섞여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하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직 낯설었지만 분명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가 병실에 들어오면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다른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들도 있었다. 예전에 그에게 보였던 나의 태도를 생각하면 부끄러웠다. 편견, 경멸, 그리고 응급실에서의 대립까지. 과연 그가 나의 그런 모습을 잊어줄 수 있을까? 입원한 지
2주 만에 내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강준의 치료법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통증은 줄어들었고 식욕이 돌아왔으며 체중도 다시 늘기 시작했다. 퇴원 전날 저녁, 이강준이 마지막 회진을 왔다. 그는 상황을 확인한 후 앞으로의 질병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정기적인 재진과 지속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앞으로 몸에 어떤 이상, 징후라도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듣자 나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허전함을 느꼈다. 이제 매일 그를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쉬웠다. 퇴원하는 날,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의 병을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완전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나는 많은 것이 변했음을 느꼈다. 몸이 건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이강준에 대한 나의 감정 또한 완전히 변해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퇴원 후 첫 출근 날 나는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몸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가짐 또한 완전히 변해 있었다. 환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이강준에 대한 나의 감정은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변했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도 모두 변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나의 변화에 대한 탐색적인 의심스러운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내가 입원 기간 동안 이강준에게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그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다. 동료들은 나의 건강을 걱정했고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물었다. 나는 이강준이 담당 의사였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그 후에 불거지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자 병원 안에 이상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나와 이강준 의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헛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구체적이고 악의적인 소문들로 변해갔다. 나는 우연히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아시아계 의사에게 반한 미국인 간호사라고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치료 과정에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러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한때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샤론 간호사는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뒤로는 내가 한국인 의사에게 푹 빠졌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한 편견 가득한 말들이 바로 내가 과거에 사용했던 말들이었다는 점이다. 아시아계 의료진에 대한 비웃음, 문화적 우월감, 비꼬는 말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톰 간호사는 심지어 대놓고 의사 선생님이랑 데이트하면 좋겠네? 그럼 승진도 쉽고 좋은 환자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농담하며 내가 쉽게 승진하거나 좋은 환자를 배정받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화가 나면서도 부끄러웠다. 그것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과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환자들의 반응도 달라졌다. 몇몇 환자들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고 특히 나이 든 백인 환자들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한 노인 환자는 심지어 다른 간호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왜 내가 이런 시선을 받아야 하지? 나는 치료받은 환자일 뿐인데 왜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취급받아야 하는 거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나는 이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는 이것이 과거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일들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시아계 의료진에게 보냈던 편견과 경멸이 이제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메디슨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강준 의사에게서 배운 것들, 환자로서 겪었던 경험들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이제 나는 그러한 편견에 맞서 싸우고 싶었다. 반박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나는 조용히 행동으로 증명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강준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을 배우고 내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환자를 치료 대상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했다. 내가 가장 먼저 바꾼 것은 환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방식이었다. 예전에는 기계적으로 필요한 말만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심으로 그들의 안부를 물었다. 어떠세요? 선생님, 어젯밤에 주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가족분들은 잘 지내시죠? 나는 또한 예전에는 피하곤 했던 환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노숙자 환자가 입원했을 때 예전의 메디슨은 최소한의 접촉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그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고 다른 어떤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진심을 다해 그를 돌보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동료들의 시선도 의식되었고 환자들 또한 나의 변화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내가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자 그들 또한 나에게 마음을 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70대 당뇨병 할머니 환자와의 일이었다. 입원 당시 할머니는 매우 까다로웠다. 간호사들에게 사사건건 불평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다. 다른 간호사들은 모두 할머니를 피했다. 하지만 나는 이강준 의사가 환자를 대했던 방식을 떠올리며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노력했다. 나는 할머니가 왜 화를 내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진심으로 경청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할머니가 혼자 사시며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할머니,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라고 위로하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 후 할머니는 나를 만날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주 이야기, 젊었을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른 간호사들도 그 변화에 놀라워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점차 쌓여갔고 동료들의 시선도 점차 달라졌다. 나와 이강준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있었지만 나의 업무 태도는 인정받기 시작했다. 환자 만족도 또한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약 한 달 후 나는 이강준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우리였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 요즘 많이 변했네요. 메디슨 간호사님. 환자들이 메디슨 간호사님을 아주 좋게 평가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 나는 정말 기뻤다. 나의 노력이 그에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다. 나는 처음으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솔직하게 답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은 나를 더욱 감동시켰다. 환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저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내가 그를 좋아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환자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변화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직업 정신을 항상 우선시하는 사람의 모습이었고 바로 그러한 그의 태도가 나를 더욱 깊이 매료시켰다. 그 순간 나는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 이전에 쌓아 올린 존경심이었다. 그의 인격과 철학, 환자를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변화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있음을 느꼈다. 그는 항상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개인적인 감정이 업무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을 느낄 수 있었고 바로 그러한 그의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병원 내 소문은 계속되었다. 일부 동료들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강준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내가 변한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나는 환자들에게 더 나은 간호를 제공하고 있었다. 심지어 나는 그러한 편견에 적극적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동료들이 아시아계 의사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면 나는 조용히 반박했다. 우리는 능력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출신이나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예전의 메디슨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은 내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특히 젊은 간호사들 중에서는
나를 지지하는 이들도 생겼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나 자신에게 일어났다. 예전에는 미국인 간호사라는 자부심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으로 변질되었지만 이제 나는 그 자부심을 더욱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줄 알게 되었다. 나는 진정으로 유능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이강준 의사의 회진을 관찰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그가 환자와 소통하는 방식,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폈고 그러한 방법들을 내 업무에 적용했다. 특히 그의 꼼꼼함을 배우려 애썼다. 그것은 환자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단순히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같은 당뇨병 환자라도 나이, 가족 환경,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접근 방식을 달리했다. 젊은 환자에게는 질병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인 환자에게는 생활 습관 개선보다는 현실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점차 쌓여갔고 내 업무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졌다. 예전에는 그저 업무를 완수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모든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했다. 환자들의 반응도 놀랍게 변했다. 내가 담당하는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재입원율도 감소했다.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자 동료들도 나의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동료들은 여전히 내가 이강준 때문이라며 나의 업무 태도 변화가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시선들은 때때로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계속 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나는 이강준과 함께 응급 상황을 처리할 기회가 있었다. 심정지 환자가 실려왔고 우리는 함께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그는 나의 변화된 모습에 놀란 듯했다. 예전의 메디슨이라면 자존심 때문에 그의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연스럽게 협력했다. 우리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우리는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사건 후 이강준이 나에게 말했다. 메디슨 간호사님은 정말 많이 성장했군요. 이제야 진정한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에게 인정받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감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이강준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그를 통해 성장해가는 나 자신에 대한 만족감,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감정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했다. 사랑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지만 이강준은 항상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당분간 나는 이 감정을 존경과 경외심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대신 나는 그에게서 계속 배우고 성장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언젠가 그와 동등한 수준의 의료인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진정으로 동료, 아니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렇게 병원 내의 편견과 소문 속에서도 나는 좌절하지 않고 나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이강준 의사가 제시한 길을 따라가면서도 나만의 색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진정한 의학이 무엇인지,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약 1년 후 나는 이강준에게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가 가정 문제와 고향에서의 새로운 의료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었다. 그 소식을 듣자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지난 1년 동안 그와 함께 일하며 나는 의료인으로서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떠난다니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에 대한 나의 감정이 단순한 동료애나 존경심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떠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니 그것은 분명 특별한 감정의 증거였다. 나는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이곳에 남아 쌓아온 경력을 계속 이어나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도전에 나설까? 나는 수없이 고민한 끝에 최종 결정을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이강준에게 나의 감정을 고백했다. 그와 함께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물론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컸다. 이강준은 내 말을 듣고 매우 놀란 듯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했다고 답했다. 그렇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모두 반대했다. 왜 그런 모험을 하려느냐며 나를 말렸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확신했다. 단순히 이강준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진정한 의료인으로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걱정되면서도 설렜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모든 것이 도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러한 도전들을 통해 내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나는 연이어 충격을 받았다. 언어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이강준이 통역을 해주었지만 환자와 직접 소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어 학습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개인 교사를 고용하고 어학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의학 용어는 특히 어려웠지만 이강준이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며 단어 하나하나를 외웠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또한 미국과는 완전히 달랐다. 빠르고 정확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미국보다 뛰어난 점도 있었다. 환자 대기 시간은 짧았고 진료 과정도 매우 체계적이었다. 특히 나는 환자와 가족 관계에 매우 놀랐다. 미국에서는 환자 개인의 독립성을 중요시했지만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들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점차 나는 그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정을 기반으로 한 돌봄 문화는 나에게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다.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관계가 미국보다 훨씬 인간적이었다. 그들은 환자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며 치료 과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 언어도 서툴렀고 문화도 낯설었다. 나는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환자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 오해가 생기거나 한국의 의료 관습을 몰라 당황스러운 상황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강준의 도움과 격려, 그리고 한국인 동료들의 따뜻한 지지 덕분에 나는 점차 적응해 나갔다. 특히 간호사 동료들은 나를 매우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그것은 큰 힘이 되었다. 약 6개월 후 나는 드디어 한국어로 환자들과 기본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과정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다. 매일 밤 한국어 교과서에 파묻혀 의학 용어를 외우고 발음 연습을 반복했다. 이강준이 매일 밤 내 옆에 앉아 하나하나 가르쳐주던 시간들은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다. 나는 한국어로 처음 환자에게 병의 상태를 설명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70대 여성 환자였는데 무릎 수술 후 회복이 더뎌서 매우 낙담하고 있었다. 나는 서툰 한국어로 할머니께 말씀드렸다. 많이 아프시죠? 하지만 점점 좋아지실 거예요. 저희가 끝까지 할머니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내 서툰 한국어를 듣고 할머니는 갑자기 환하게 웃으셨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라고 말씀하셨다. 외국인 의사가 자신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자신에게 말을 걸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른다고 하셨다. 당신은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거의 울 뻔했다. 그날 이후 내 한국어는 놀랍도록 빠르게 향상되었다. 환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어려운 의학 용어보다 환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따뜻한 말들을 먼저 배우려 노력했다.
언어가 향상되면서 나는 한국 의료 문화의 깊이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정은 정말 인상 깊었. 미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진정한 가족 같은 유대감이 형성되었. 특히 나이든 환자들은 나를 손녀처럼 대해주었다. 내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환자들이 나를 걱정하고 격려해 주었다. 이러한 따뜻함은 내가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 치료 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 또한 놀라웠다. 그들은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감정 상태, 가족 관계까지 고려하여 접근했다. 예를 들어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으면 가족과 함께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지며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주려 노력했다.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매우 인상 깊었다. 미국에서는 전문 분야가 명확히 나뉘어 있고 관계는 주로 업무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들은 진정으로 팀으로서 서로를 도왔다. 선후배 관계는 엄격하면서도 따뜻했고 어려움이 있을 때면 모두가 나서서 도와주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배움이었다. 나는 의료가 단순히 기술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와 정신적인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라는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또한 이강준이 미국에서 보여주었던 태도가 사실은 한국의 의료 문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 과정에서 이강준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파트너 관계였지만 이제 우리는 점차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동안 그가 보여준 세심한 관심과 지원에 정말 감사했다. 언어를 배울 때 그는 나의 선생님이었다. 발음이 틀리면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번 고쳐주었다. 의학 용어를 외우기 힘들어할 때는 재미있는 방법들을 찾아 도와주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미국에서 겪었던 어려움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다. 나 또한 나의 과거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편견으로 가득했던 시절의 부끄러운 기억들까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내가 환자와 소통하는데 실수를 저지를 때면 그가 나를 격려해 주었다. 반대로 그가 한국으로 돌아와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면 내가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약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수술 설명을 하던 날이었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환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나는 매우 긴장했다. 이강준은 내 옆에서 지켜보며 나를 격려해 주었다. 내가 설명을 순조롭게 마치자 나는 그가 정말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그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나의 성장을 진심으로 지지해주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낙엽이 지는 계절, 1년이 흘렀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어느 봄날 저녁,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나와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동료애나 우정을 넘어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나는 나 또한 같은 감정이라고 답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존경과 경외심은 한국에서의 삶을 통해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둘 다 공동체에 헌신하고 싶다는 공통된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 또한 완전히 일치했다. 결혼 준비 과정도 매우 특별했다.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전통을 모두 결합하기로 했다. 두 문화를 존중하고 조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먼저 우리는 한국에서 전통 결혼식을 올렸 한복을 입고 전통 의례를 치르는 경험은 정말 경이롭고 감동적이었다. 이강준의 가족들은 나를 매우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고 그 시간은 더욱 의미 있었다. 나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가족의 의미와 결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몇 달 후 우리는 미국에서도 서양식 결혼식을 올렸다. 나의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이강준을 소개할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러웠다. 나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나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를 직접 만난 후 완전히 마음을 열었다. 두 문화가 아름답게 조화된 특별한 결혼식이었다. 한국인의 정친과 미국인의 자유로움이 결합되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혼 후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주택가에 작은 진료소를 열기로 했다. 큰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좋았지만 우리는 진료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고 싶다는 공통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진료소 준비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았다. 한국의 의료법을 이해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고 장비를 마련하는 모든 과정이 복잡했다. 하지만 나는 이강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특히 나는 미국인 간호사였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 취득 과정을 거쳐야 했다. 힘들었지만 꿈을 위해서는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다. 마침내 진료소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정말 감격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우리만의 철학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곳이었다. 간판에는 미국인 간호사 출신 의사와 한국인 의사 부부가 운영하는 진료소라고 적었다. 처음에는 환자가 많지 않았. 외국인 의사에 대한 의구심과 작은 진료소라는 점이 한계였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환자에게 진심을 다해 돌보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다. 진료소는 따뜻한 병원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특히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한 번은 한국에 이주해온 베트남 여성과 그녀의 자녀가 진료를 받으러 왔다. 한국어가 서툴러 다른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진료를 받기 어려웠다고 했다. 나는 그녀와 영어로 소통하며 자세하게 상담해 줄 수 있었다.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복잡한 의학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그녀에게 나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 주었다. 그녀의 감사하는 표정을 보면서 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나는 의학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다. 나는 나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이 일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료소가 안정되고 약 1년 후 우리는 특별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내가 임신을 한 것이었다.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품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임신 기간 내내 나는 진료소에서 계속 일했다. 물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였지만 환자를 돌보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품으면서 환자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출산 경험 또한 매우 특별했다. 미국과는 다른 돌봄 문화, 가족들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축복,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이었다. 마침내 어느 봄날 우리의 첫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했다. 한국과 미국의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이름을 원했다. 결국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이건우, 리지온 우라고 짓기로 결정했다. 건은 건강함, 우수함 또는 희망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우는 우아함 또는 평화로움을 의미했다. 우리는 아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굳건하게 살아가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랐다.
동시에 두 문화권에서 자연스럽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기도 했다. 진료소 앞에 아기를 안고 서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병원 간판 아래에서 아들을 바라보며 지난 여정을 회상했다. 미국에서 편견 가득했던 간호사에서 한국에서 진정한 의료인으로 재탄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한 편의 슬로모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 그때 나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 내가 변한 것은 단순히 사랑 때문이 아니라 존경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강준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가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졌. 그리고 이제야 나는 내가 진정한 간호사가 되었다고 느꼈. 기술적인 면에서는 예전에도 충분히 능력이 있었지만 마음으로 환자를 돌보는 진정한 간호사가 된 것은 한국에 온 이후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사람을 돌보는 의사가 되었다. 건우가 자라면서 우리 진료소도 계속해서 성장했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었고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에게 이곳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간이 되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자라서 이 진료소를 볼 때면 자랑스러움을 느끼기를 바란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봤는지, 의학이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나는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간호사에서 의사로, 미국인에서 한국인의 아내로, 그리고 한 아이의 엄마로. 이 모든 변화가 결코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강준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 건우와 함께하는 가족의 시간, 그리고 환자들을 돌보는 기쁨.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었다. 나는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포기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때의 결정 덕분에 지금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진정한 의료인이자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나는 건우가 자라서 보게 될 세상이 더욱 따뜻하고 포용적인 곳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다. 우리 부부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